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어젯밤 9시부터 회기가 종료된 자정까지 3시간 동안 혼자서 연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책을 읽었고 SNS에는 공수처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100여 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은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시작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오늘 징계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계속해서 600명 안팎에 이르고 서울은 8일 연속 200명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가와 서울역 등 150여 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3주 동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승인 결정이 곧 내려지면 다음 주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바레인에 이어서 캐나다에서도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유일하게 반대 토론에 나선 김기현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발언 3시간 만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연설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바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서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반대를 해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이어서 곧바로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의도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시작 3시간 만인 밤 12시에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신청자는 김 의원 혼자였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오늘 곧바로 소집되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꼭 막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공수처는 내년 초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젯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의 발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는 공수처를 더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던 늦은 밤 텅 빈 국무위원석 한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책 읽기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 장관이 열독한 책은 검찰 개혁 필요성이 강조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검사 출신 이영주 변호사가 본인의 검사 시절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지난달 출간됐습니다.
연설을 듣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을 보고는 성토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중적인 표현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들 물어보세요. 준비 잘하는데. 또 슬슬 서시는 거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의 조롱에도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에 밑줄을 긋곤 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자정을 넘긴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검사의 직무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조직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공수처를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 장관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여야가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가려져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어제 하루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도 앞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은 폐지가 아닌 유지로 결정됐습니다. 노동 3법과 경제 3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비판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노조 전임자에게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도 처리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의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당장 노동계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많아질 거란 우려입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두고섭니다. 당초 민주당은 정의당의 지원을 받아 폐지 쪽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로 입장을 바꾸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밀어붙이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쟁점이 된 3% 룰은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했는데 개정안에선 사회이사인 감사에 한해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예정대로 열립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상 처음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오늘 곧바로 결론이 나게 될지 실제로 징계가 의결된다면 어느 수위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징계위원회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두 차례나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법무부에서 예정대로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이 지난주 징계위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막판 변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측의 일부 위원 기피 신청에서부터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는 위원장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남은 징계위원 6명 중 검사위원 2명이 정해졌는지 여기에 예비위원이 더해지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현장에 나와 위원장을 지명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가 오늘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유혁 법무부 감찰관을 포함해 총 7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의 말을 듣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서울에서는 8일 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증 감염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4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발표된 516명보다는 35명 적습니다. 그러나 집계를 마감한 자정까지 합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187명입니다. 모두 국내 감염이었는데 40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서울은 오늘 오전에도 200명대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충북에선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제천 요양시설 연수의 감염자도 포함됐습니다. 대전에선 종교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는 병상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40여 개에 불과합니다. 확진되고도 자택에 머물면서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입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병상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빠르게 확충하여 확진자가 즉시 필요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백신도 더 확보하고 접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환자 병상 154개를 올해 안에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서울 등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각각 올라갔지만 3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의 뚝이 터진 것이 아니냐, 이 같은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집으로 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생 확진입니다. 가족 간 감염인데 검사 대상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원격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190명을 넘었고 이태원 홀덤펍 확진자도 24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누구에게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에 비해 4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가 코로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도 검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내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늘립니다. 잠재된 감염원을 막기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등에 150여 개 임시 선별 진료소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집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약시설에 안정된 전수검사 대상을 일반인으로도 확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특정 지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모두 검사를 받게 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얘기를 이번에는 해볼까요? 우리는 과연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지 가장 큰 관심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여유분을 더 확보하고 접종 계획을 앞당기라고 지시도 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도록 큰 틀에서 방향이 잡힌 걸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자체는 무료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접종비는 달랐습니다. 필수 접종 대상자는 접종비도 내지 않습니다.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 등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일반인도 무료로 맞을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저희가 맞아야 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무료로 한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영국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영국에서 개발됐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내년 2월에서 3월에 들여오기로 했으나 일부 물량은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임상시험이 중단됐을 때 제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백신 원료를 영하 60도의 냉동 상태로 화물기에 실어 유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승인 결정을 내린 나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승인이 됐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사용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요 도시 14곳에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은 영국과 바레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서 트루도 총리는 이달 안에 24만 9천 회분을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t's been a difficult year and we're not out of the crisis yet. But now vaccines are coming. 미국은 현지 시간 목요일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승인이 나면 24시간 이내에 백신 수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사기 등 접종을 위한 도구들은 오늘부터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주 초쯤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 등이 우선 백신을 맞게 됩니다. We will start to have shots in arms within 96 hours of EUA. That's what I believe with all my heart. 해당 의료기관들은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계속 급증해 1,52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8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도 올해는 다르죠. 예전처럼 연휴를 즐겨서는 안 된다면서 최대한 집에서 보내자는 분위기인데요. 산타도 올해는 화상으로 만나고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풍경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대형 트리부터 무릎 정도 높이의 작은 것까지. 인공 플라스틱이 아닌 모두 천연나무입니다. 2m가 훌쩍 넘는 나무를 안전하게 싣고 가기 위해선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크리스마스 트리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직접 트리를 사러 나온 손님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i. So is it the first time to buy a real tree? No, we bought it. We buy it every year. So why do you buy a real tree? I like the smell, the idea that it's real, and yeah, I like the feeling of having a real tree in the house. So why did you choose a real one and not artificial tree? I don't like artificial because you can take it out any time of the year, and the real one is only once a year in December. 올해는 특히 크리스마스 묘목나무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최대 크리스마스 나무 생산지인 오리건주에선 평소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It's been a tough year for a lot of people, so we just need a little bit of joy in our lives.
산타도 화상전화 프로그램 줌으로 만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연말. 사람들은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 기댈 수 있는 건 그래도 코로나 백신이고요. 하지만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고 접종을 하고 나서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건지 불안감이 큰 것도 또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나라들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 맞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이스라엘은 총리가 본보기가 되겠다고 했네요. 현지 시간 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신 접종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화이자 백신 10만 회분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본보기가 되겠다며 내가 백신을 처음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려는 건데요. 곧 화이자 백신 승인을 앞둔 미국의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진 않겠다며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 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급들도 군인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 의지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백신 첫 세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난 10월 38%에서 추수감사절 전 51%로 어제 조사에서는 53%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이 백신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여전히 있는데 미국에서는 100명이 넘게 모인 파티 현장에 또 적발이 됐네요. 지난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팜데일의 한 빈집 지하실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급속한 확산세에 지난 일요일에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이었는데 성인 120명과 청소년 38명 등 무려 158명이 이 지하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실은 자택 대피령을 어긴 데다 마약과 총기가 발견되고 성매매까지 이루어진 이 파티 현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급습하지 않았다면 파티 참석자가 500명에 달할 것이었고 슈퍼 전파 행사가 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파티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인데요. 미시시피 투데이에 따르면 주지사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전후 파티 여러 개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시시피의 누적 확진자는 16만 8천 명에 육박하고 누적 사망자는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내 10명 이상 행사는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져 있는데요. 리브스 주지사 측은 CNN에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이고 참석자 10명이 넘지 않는 파티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종료될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부문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원과 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정의당은 애써 만든 규정을 폐지하고 다시 돈공천, 밀실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마다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해 상시국회를 제도화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대 2천만 원 긴급대출 신청이 시작된 어제 마감이 곧바로 됐습니다. 선착순이어서 시작되자마자 신청이 대거 몰려 서버가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다음 달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과징금을 매겨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게 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해졌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의 최대 5배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대한항공의 우기홍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되고 처음으로 노조와 만났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져도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진행했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다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을 방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데 이미 약 83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보인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등을 기증해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손창근 선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마중을 나가는 등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폐쇄가 됐던 한탄강 무리길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30분 단위로 300명 이내로 입장이 제한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구강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던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상태가 확인이 됐는데 악성 종양이 커져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돌고래는 상처 치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환경단체들은 발암물질에 바다가 오염이 된 건 아닌지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늘 폐지가 되고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의 인증서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계속 쓸지 민간인증서로 바꿀지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가 대상입니다. 경비 노동자 고 최희석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는 10도가량 오르면서 온화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영하 1도, 광주 5도, 부산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머리도 성치 않았고 뼈도 부러졌고 배 안에는 출혈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16개월 아기가 떠안아야 했던 학대 흔적들입니다. 검찰은 아이를 입양한 엄마와 아빠 모두 아이를 학대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학대 흔적은 폭력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부러진 곳만 7곳이 넘습니다. 모두 시기가 달랐습니다. 폭행으로 뼈가 부러지고 붓고 다시 부러지길 반복했던 겁니다. 옆구리 앞에 다리의 멍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이 기간에 점점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태어난 지 돌이 지난 직후라 말은 못했지만 아이의 몸이 학대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던 겁니다. 목숨을 잃던 날은 췌장이 손상됐고 배에 출혈도 컸습니다. 입양한 엄마는 구속 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검찰은 아이가 학대로 숨졌다고 결론냈습니다. 숨진 당일 아이의 동영상과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학대 이유를 섣부른 입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딸과 나이 차이가 적은 아기를 섣불리 입양해놓고 키우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양 아빠 역시 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에선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의 팔을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도록 했다며 학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계속해서 손뼉을 치도록 했다는 건데 엄마의 학대가 시작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서 불이 나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73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꽃이 장작 더미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짜 진료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등을 했거나 아예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타는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발급한 진료 소견서로 가짜 환자들이 타는 보험금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인 A씨는 저유소 인근에서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국가인권위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마저 동인하면서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감염자 가운데 지금까지 15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보건당국은 더 이상 확진자 공식 집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전체를 완전 봉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في هذه المرحلة وصلنا إلى ربما أعداد مرتفعة من الإصابات والوفيات في قطاع غزة ونحن نعمل الآن جاهدين من أجل الحد من ارتفاع هذه الإصابات واتخاذ ما يلزم من إجراءات حيث جرى على مدار الأيام السابقة وفي هذا اليوم دراسة عديد من الخيارات من أجل مواجهة هذه الحالة ومن بين هذه الخيارات كان دراسة موضوع الإغلاق الشام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처럼 거센 상황에서 가자 지구의 의료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봉쇄하고 진단 키트를 비롯한 의료 장비의 반입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의료용품을 요청했지만 팔레스타인 본토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1,200명가량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생물 학자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خلال غضون أيام قليلة سيكون هناك امتلاء لهذه الأسرة ولن يكون هناك إمكانية لاستقبال أعداد أخرى وبالتالي الخيارات المتاحة أمام الجهة المكلفة بإدارة هذا الملف أعتقد هي الإغلاق الشامل للقطاع في غضون أيام إذا استمر هذا الوضع على ما هو.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잦은 것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비공식적인 정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됐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코로나19 상황,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자 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될 정도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이 주요 원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2007년부터 이 지역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감옥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하게 봉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통행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지역인데 최근에도 계속 그 하마스 쪽에서 로켓포를 날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안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습을 했고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의료를 넘어서서요. 양쪽이 지금 안보 문제에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사실은 가자가 약자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이 안보를 이유로 이쪽을 계속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가자 지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전기와 식수 부족, 그리고 빈곤, 높은 실업률 등 생활고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총 190만 명 정도로 지금 유엔에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중에 140만 명이 난민입니다. 가자 지구에 난민촌이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물이 사실은 95%의 주민들이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이야 50% 이상 넘어가 있는 상태고 전기도 하루에 24시간 나오는 적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일상적인 삶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나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참혹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2007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요.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훨씬 더 공감을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던져줬는데 문제는 그동안 그 트럼프 이전에 미국 행정부가 취해왔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90년대에 오슬로 협정에 기반을 한 미국 정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20년 동안 제대로 작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와 달리 좀 더 온화하게 가면은 더 나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대도 있을 테고요. 또 이스라엘 아랍 문제와 이란과도 연결이 건네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트럼프보다 더 효과적인 팔레스타인 정책을 할 수 있을지는 희망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국경 봉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불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가자지구 주민들.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WHO가 지난 8일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가자지구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 정도 분량에 그쳐서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주민의 생명을 살리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라임 측에서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를 더 팔아달라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서인데요. 야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더디게 이뤄졌다는 김봉현 씨의 폭로가 나온 이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결정됩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의 한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를 더 팔아달라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라고 의심받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증명할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0월 김봉현 씨는 검찰이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정치인 수사는 빨리 한 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더디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성형 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하고 있죠.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도 지난 5월 검찰총장에게 해당 의혹을 보고했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는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에야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우리은행장과 윤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윤 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돈 준 사람 쪽은 조사도 안 하고 영장이 청구돼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처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 일보다 더 참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진 간부들의 횡포에 대해서 털어놨는데요. 먼저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한 소방서의 30대 A 대원이 자필로 쓴 일지입니다. 직속 상관이 1년 가까이 괴롭혀 참기 힘들단 호소로 시작합니다. 쉬는 날 B 간부가 자신을 수시로 불러내 운전기사처럼 부린다. 또 태풍 비상 소집된 충무김밥이 먹고 싶다며 야식 배달도 시켰다고 적었습니다. 휴가를 쓰려면 간부 눈치에 음식 등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때로 폭언도 들었습니다. 화를 보내시는 우리 편인데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적도 있으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었어요. 네. 참다 못한 부하들은 이런 횡포와 비리 정황을 모아 내부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 내역입니다. 근무 명령에는 비번,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 야근을 했다며 수당을 탔습니다. 또 분명히 휴근 날인데 일근, 근무한 것 마냥 돼 있습니다. 달력에 있지도 않은 4월 31일, 이날도 출근했다고 수당을 탔습니다. 직원들은 B 간부가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기부를 올려야 되는데 근무일지를 조작해서 이제 수당을 탔는데 쉬다 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짜 근무는 확인된 것만 19건입니다. B 간부는 부하를 사적으로 부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정수당 의혹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용하게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내부 고발 사실을 조사했지만 한 달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위원회를 속히 열어 징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소방서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하는 구조 보트를 지인들을 불러서 태워준다거나 구조를 한 유기견을 시장에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항상 그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보트가 당시 레저용으로 자기 가족들을 태워준다. 우리 가족들 가가지고 텐트 타고 장갑차 태워준다니까 홍보 차원에서 태워주는 거예요. 시대원은 부산 소방본부 감사과에 119 수상구조대장의 일탈을 제보했습니다. 절대 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노는 배고 육상에 끌어올리려고 했던 건지 하고 안전하고 출동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게. 감사과는 오히려 일탈을 감쌌고 처벌은 견책, 경징계였습니다. 이 구조대장은 보트를 지인들에게 태워준 열흘 뒤에는 근무 중인 대원들과 도박까지 했지만 똑같은 처벌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소방서 구조팀원은 구조한 유기견 2마리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역시 솜방망이 경징계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이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없구나. 조직이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2018년 말 송년회 땐 한 소방서장이 여성 의용소방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중징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때 의아해하고 분노해했죠. 그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죠. 지난 10년간 부산소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이었고 2차례는 1등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은 겁니다. 가급적 큰 것도 작은 것으로 축소하고 작은 걸 얻는 걸로 그러면 기관 표창도 있고 진급에 유리하단 말이죠. 부산소방본부는 조사 결과 복무 규정을 위반했지만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판단해 경징계가 적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 처벌을 낮춘 건 아니라며 큰 관련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어젯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 단 한 명이 3시간 연설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명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그것도 뭐 3시간 연설하고 끝났습니다. 네.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또 이 여야가 이 오후 내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는 뭐 평화롭고 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10여 개 법안을 이제 오후 내내 처리했고요. 네. 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쉴 틈이 없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정회를 했다가 8시 반부터 드디어 이제 쟁점 법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제일 대표적인 게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야당은 애초부터 반대를 표명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한부였습니다. 정기국회의 마감은 자정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최장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3시간짜리 9시경에 시작이 돼서 김기현 사선 의원 한 명이 첫 포문은 강하게 열었습니다. 네. 조근조근한 말투였지만 자, 모든 권력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포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3시간 만에 자동 종료가 됐고요. 정기국회는 그로써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 토론은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도 이 또 다른 두 가지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법상 지금 이제 5분의 3, 180석 이상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달라고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끝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만약 하루 종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필리버스터하고 의결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의결하고 공수처법은 이미 필리버스터가 끝났으니까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의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사흘이면 이 야당의 저항은 사실은 다른 수단 방법 없이 무기력화가 되게 됩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그렇다면 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뭐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관측은 그러면은 자정이 넘기면 바로 이 임시국회를 또 여는 거 아니냐. 이제 12시 5분이라도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 관례상 건 맞지 않고요.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 소집으로 다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되고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의석 수로는 아주 이 거뜬하게 통과가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7명의 위원회, 야당이 선임한 2명의 추천위원이 우리가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봤듯이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는 7인 중에 6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로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5명만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복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수처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네.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만 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네. 공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예.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똑같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초대 공수처를 출범하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뭐 7월 15일에 출범했어야 하는데 이제 한 4개월 이상 늘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개혁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자, 더 이상은 이제 후보 추천위를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출범하겠다. 사실 오늘 개정이 완료돼도 그럼 추천위원회가 또 다시 모이고 네. 5명의 동의로 2명의 후보가 추천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열리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연내로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 됐죠.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간 끌기에 대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게 흘러서 이 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또 경찰이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삼각구도에서 수사본부도 국가수사본부도 신설이 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네. 자리 잡기까지는 또 하세월이 걸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다가오는 대선 또 그 이후의 대선에서 여야의 공수가 바뀌게 될 때 과연 공수처의 기능은 어떤 것이 될지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과도적인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네. 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년 초쯤이면 출범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명분은 뚜렷하죠.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다른 무엇보다도 대상은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그런데 국민 전체가 뭐 공수처를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괴물이다, 게슈타포다, 뭐 또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공수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공권력을 분산해야 되는 공권력의 삼권 분립이거든요.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또 경찰법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또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공권력이 앞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거든요. 해외 사례의 일부만 가지고 예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맞습니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전에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이 관측이 안 됐었습니다. 자, 과연 직접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 우리가 국감장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이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 변호인으로 대리 출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런데 8시가 조금 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확정이 됐고요. 그 이유를 관측해 보건대 사실은 이 징계위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구성한 징계위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나가지 않고 장외에 있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어젯밤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뭐 징계 여부라든지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2번 연기했거든요. 12월 2일 예정했다가 12월 4일로 미뤘고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라. 그래서 이제 5일 이후까지로 연기를 해서 10일로 잡으면서 방어권은 보장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감찰 기록도 처음에 준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한 번 더 주고 다만 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 총장 측의 요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특별 변호인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7명의 징계위원 중에 혹시 누구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대단히 주목되는 대목인데 일단은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지명 검사와 3명의 외부위원, 또 외부위원 1명은 지금 사퇴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누가 새롭게 들어갔는지도 아직 모르죠. 그래서 10시 30분에 징계위가 시작이 되고 나면 먼저 위원에 대한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포문을 열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징계가 결정 내려지게 될지 아니면은 며칠 더 이어지게 될지 지금 증인 출석도 윤 총장 측이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는 상당히 길어질 전망입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겠군요. 네,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겠고요.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이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6개의 비위 혐의로 징계 청구하고 이 직무 배제를 결정한 이후에 비위 혐의로 오늘 처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정,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오늘 결정이 나오게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된 내용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징계위에 불출석한다는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 3명만 출석합니다. 이 불출석 결정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올해 첫눈이 오늘 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라서 못 보신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것 같고 못 봤으면 첫눈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공식 기록은 기록인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게 서울 종로구 송월동의 기상 관측소인데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 서울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서울의 첫눈으로 기록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19일, 지난해보다는 25일이나 늦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이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는 건데 일단 이번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요일에 중부지방 눈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전거 도로로도 달릴 수가 있는데 빌리는 연령이 제한이 돼 있죠? 예,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 이동수단들이 오늘부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업체들의 협의에 따라서 18세 이상인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적잖게 나면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유예 기간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법으로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경찰이 어린이 주행,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에 대해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1930년대 격동기의 경성.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 시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두 공연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시절의 극장 문화를 만나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 안내원의 소개로 들어온 이곳은 1930년대의 동양극장입니다. TV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의 극장은 많은 이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였습니다. 당시의 독특한 공연 양식을 현대적으로 되살렸습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은 천국의 문 앞에서 무릎 쫓겨가고 있다. 현생에서는 빚에 쫓기고 천국에서는 자리가 없어 쫓겨납니다. 혼란스러운 대공황의 시대, 사회 문제를 연극으로 풍자한 김기림의 희곡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입니다. 당시 극장에서는 하루 동안 여러 편의 공연을 연속으로 선보였는데요. 이번 공연도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오늘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은 누가 가지고 있나?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 난 누구길래 나에게 동화된 나처럼 되고 싶은 나를 판단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까? 객석 군데군데 마스크를 쓴 관객들이 보입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이 극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인데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1930년대 경성의 모던보이, 천재 시인 이상. 그의 삶과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이상 자신과 주변 인물들이 풀어냅니다. 유료 후원 공연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물을 억지로 연거푸 먹이면서 아이를 가혹하게 괴롭힌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소식입니다. 아이 엄마에 따르면 애초에 어린이집 원장은 엄마와 함께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대 장면이 나오자 원장은 화면을 갑자기 꺼버렸고 영상 내용을 적고 있던 엄마의 메모지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3살 A군에게 물 7잔을 12분 만에 먹입니다. 구석에 넣고 책장으로 가두기도 합니다. A군 엄마는 이런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1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봤습니다. 지난해 사건 직후 영상을 함께 보던 원장이 문제 장면이 나오자 돌변했다는 겁니다. 메모지를 빼앗아서 찍고 모니터를 끄고 자물쇠를 잠가버렸죠.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생 부모는 물론 가해 교사에게도 동의를 받아오라 한 겁니다.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내라고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영유아 보육법에는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면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장이 거부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론이 들끓자 이제 와서 전혀 다른 판으로 볼 수 있다, 보여주겠다.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자정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책을 읽었고 공수처를 더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SNS 글도 올렸습니다. 그간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100여 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은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열립니다. 윤석열 총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계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